코로나19 장기화에도 주식시장은 뜨겁습니다. 국내 증시 하루 평균 거래대금 사상 최초 30조 원 돌파. 여기에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거래대금이 120조 원을 넘어서며 해외 주식 열풍까지. 불안한 경제 속 뜨겁게 달아오른 세계 주식시장. 살아남는 투자 전략은 무엇일까요? 이슈 인사이드에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지난달 글로벌 증시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면서 크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증시를 끌어올리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해외 주식 직구에 나서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외 증시 상황과 앞으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SK증권 최석원 리서치센터장,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한때 2,450선을 돌파했다가 지금은 2,300선대에서 박스권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올초 같은 급락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시 움직임 어떻게 보시나요?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보통 상승 추세에서도 한 2주에서 4주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고 지금 그런 조정 기간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그 조정이 끝나는 시점이 대략 한 9월 중순 정도쯤 되는데 그때 이후로는 다시 전고점을 향해서 좀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3월처럼 폭락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금융 시스템이 많이 안정돼 있기 때문이고 정부나 한국은행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유동성이라든지 저금리의 힘 때문에 계속적으로 증시에 자금이 유입되면서 다시 오르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최석원 센터장님께서는 증시가 앞으로 좀 계속 갈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말도 있다면서요. 개미 투자자들이 산 종목을 사라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개미 투자자들의 투자 패턴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올해 이제 국내 증시를 견인했던 수급 주축이 동학개미였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올해 8월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이 거래 대금이 30조 원을 넘어서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연초에는 18조 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대략 한 156% 불과 몇 달 안 된 사이에 사실 과거에는 어떤 위기가 오고 나면 외국인이 주도하는 어떤 장세가 나타났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들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주축이 되는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는 과거 위기 이후에 이 증시의 패턴들이 있었는데요. 보통 급락을 하고 저점을 형성하고 나서 반등을 했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상승하는 그런 패턴들이 어떻게 보면 과거의 어떤 패턴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형성하고 나서 5개월이 지나도록 큰 조정 없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들어서 무조건 사면 올라간다. 약간 그런 마인드가 많이 인식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사실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들에서 좀 약간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어떤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를 바라볼 때 펀더멘탈을 중심으로 좀 바라보는 그런 태도들이 좀 관심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오는 15일 공매도 금지가 풀릴 예정이었는데요. 금융당국이 6개월을 더 연장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일 텐데 다만 일각에서는 이제 증시 버블을 더 키울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공매도 제도라는 게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내에서 활용이 될 때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나 또는 외국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측면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개인들도 물론 주식을 빌려서 파는 이런 공매도를 할 수 있었지만 그 신용도라든지 이런 게 기관이나 외국인보다는 낮기 때문에 많은 규모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또 비용도 많이 들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좀 이렇게 이 매수해서 오래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를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문제는 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주식을 팔고 있는 여러 이유들 중에서 하나가 이 공매도가 금지되고 그 금지된 공매도 기간이 좀 길어지는 것도 이유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어서 무조건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보다는 그 외국의 사례와 같이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좀 넓혀주는 이런 방식의 어떤 제도 개편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국내 주식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동학 개미들이 이제는 이제 국내를 넘어서 해외 증시에도 직구 한마디로 직접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명 서학 개미라는 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 올해 국내 투자자들이 그 해외 주식 결제액이 약 120조 원, 이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국내 투자자들의 그 해외 주식 구매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결제 금액을 놓고 본다고 해도 직전 분기 대비해서 3배 정도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많이 구매했던 국가 순위를 놓고 본다고 하면 단연 이제 미국 구매 금액이 상당히 많이 높은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 국가들은 이제 홍콩, 그리고 중국, 일본, 그리고 이제 유로 시장 순으로 많이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동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들은 이제 미국 주식들이 대부분인데 미국의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슬라라는 기업 가장 많이 구매한 상황이고요. 대부분의 주식들이 이제 미국 주식 위로 편중되고 있는 부분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동학개미들이 구매하는 어떤 패턴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네. 지금 뭐 올해 미국 증시 수익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거의 70% 가까이 상승을 한 상황이거든요. 네.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좀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과거 닷컴 버블 때 하락 국면과 좀 많이 비교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월 중순 이전에 좀 미국 증시가 조정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는 부분들이 이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바이든보다 지지율이 지금 현재 현격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반중 심리 확산을 통해서 중국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상당히 많이 높아질 겁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증시의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9월 중순 이전에 좀 증시가 좀 쉬어갈 수 있는 공산이 좀 많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일단 11월 미국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지 차기 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될 거라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미국 증시의 대표적인 S&P 500 지수의 기업이익 증가율을 놓고 온다고 해도 3분기 때는 마이너스 23%, 4분기 때는 마이너스 13%. 사실 감소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분기보다는 4분기 때 좀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 마련될 거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개인 투자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이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달로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은 좀 위험하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점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해외 투자라고 하면 어쨌든 제일 크게 생각해야 되는 건 환율이죠. 당초에 본인이 생각했던 어떤 기대 수익률이 있고 실제로 수익률이 있더라도 환율 변동이 단기적으로 좀 크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본인들이 충분히 이익을 못 볼 뿐만 아니라 또 손해도 볼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이제 첫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미국 시장이 전 세계의 중심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미국으로 몰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유동성들이 모이면서 발생하는 버블의 크기가 이게 참 장난이 아닐 수도 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T사의 대규모 자금을 지금 넣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반대로 바뀔 때는 주가 하락폭이 좀 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밤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우리는 자고 있을 때. 그러니까 시장에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보의 습득이라든지 또는 기업 상황이라든지 이런 어떤 뉴스들을 제대로 그때그때 이렇게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원칙을 지키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잦은 이 트레이딩, 거래로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조금 좋은 종목에다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자. 그리고 빚내서 투자하는 거는 좀 삼가하시고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을 좀 외국 해외 시장에 투자하실 때는 좀 더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이 아직은 뭐 국내 주식시장도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2,300선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인버스 상품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예, 기본적으로 그 주식시장에서 누군가 순매수를 하면 누군가 순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결국은 순매수를 하건 순매도를 하건 매수의 힘이 더 세냐 매도의 힘이 더 세냐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버스에 투자하는 이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실은 그게 정말 많아진다 그러면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날 텐데 아직은 여러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은 주가가 떨어져서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중이
많다. 그러니까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 지금 1월부터 8월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50조 원 이상을 증시에 쏟아부은 상황이에요. 네. 게다가 저희 이 고객 예탁금이라고 해서 주식을 살려고 맡겨놓은 현금도 50조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신규 자금 유입이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인버스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미국 달러 유동성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 그래서 달러 가치마저 지금 깎이고 있습니다.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달러 투자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어떤 통화 완화 정책은 계속 유지될 걸로 좀 보고 있고 또 미국이 5번째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재정 지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네. 이런 부분들이 달러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브레튼 우주 체제 붕괴 이후에 이 달러는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10년 약세, 이제 6년 강세 패턴을 좀 보여왔었는데 2017년 이후부터 달러 약세 국면에 진입한 부분들도 달러 약세 압력이 높아질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로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이 기축통화국으로서 달러 이상이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 앞으로도 달러가 약세 압력을 받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금값은 이제 천장을 모르고 치솟고 있잖아요. 이미 온스당 한때 2,000달러를 돌파를 했다가 잠깐 1,900달러대로 지금 내려와 있는데 이런 이유가 뭐고 앞으로 금 투자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알아두셔야 될 건 금은 산업 수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부분 이제 투자나 투기적인 수요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는 게 일단 첫 번째 맞고요. 그래서 보통 안전자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안전자산이라고 엄밀히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원금 손해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산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금이 지금 오르고 있고 또 오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있어요. 금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방금 말씀하셨던 달러화 가치인데 금 자체가 거래가 될 때 다 글로벌리 달러로 거래되거든요.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달러 가치에 대비한 금의 가격은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더 비싸게 거래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달러라는 거를 놓고 본다 그러면. 그 이외에 이제 금을 또 선호하게 되는 요인들 중에는 사회나 경제가 불안해질 때 지금이 딱 코로나 일부로 뭐 증시는 올랐지만 사실 글로벌 경제나 또 사회나 이런 데는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금을 사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건 금리가 굉장히 낮아졌잖아요. 금은 원래 이 현물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자가 안 나오는 자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을 보유할 때는 항상 기회 이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금을 사는 대신 예금을 해놨으면 그나마 이자라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높으면 금을 살 유인들이 작아져요. 그런데 지금은 금을 갖고 있어도 뭐 이자 손해 보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고 한동안 지속될 거라고 보면 금값은 뭐 정확한 금값 전망을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상승 트렌드 하에 아직 놓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국내에서도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고 더불어서 세계적으로도 한 2차 팬데믹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 여전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주목할 만한 재테크 상품은 뭐가 있을까? 각자 좀 추천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많은 현상이 그 저금리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면 사람들이 안전하게 맡겨봤자 벌 수 있는 돈이 없어요. 돈은 더 필요해지는데 돈을 맡길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대안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금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주식이다. 그 저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주식은 뭐 금융주 같은 데들은 오히려 손실 봅니다. 잘못하면. 그런데 지금보다는 저 미래에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의 가치를 금리가 낮아질수록 많이 앞으로 당겨서 반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장주의 가치가 너무 오르고 너무 비싸져서 이건 버블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지만 저 깊은 마음속에서 모든 투자자들이 지금과 같은 저금리가 이어지는 한 계속 성장주를 사는 것뿐이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할 거예요. 단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주식 투자에서는 항상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또 빚을 내지 않은 상태로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전례 없는 경제 상황에 많은 분들이 주식에 뛰어들고 계신데요. 이익만 쫓지 마시고 내 자산을 지키는 쪽에 목적을 두고 그 안전하고 건전한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안과 질환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있어도 검사 비용 부담 때문에 병원 가기 망설이셨던 분들 많으시죠? 이번 달부터 안과 질환 검사와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 검사 비용이 대폭 낮아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안과 질환과 류마티스 관절염 검사비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안과 분야 질환과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 진단 검사 항목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안과 질환 보험료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안과 질환 검사 비용은 평균 비급여 9만 2천 원에서 12만 8천 원 수준이었는데요. 보험 적용 이후에는 본인 부담이 외래 기준 2만 2,700원에서 4만 5,500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구 및 안화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는 안구, 안화 초음파 검사 시 건강보험이 1회 적용되고요. 백내장 수술 시 시행하는 계측 검사도 건강보험이 1회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 진단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알아보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과 손목, 발과 발목 등을 비롯한 여러 관절에 염증이 나타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인데요.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 진단이 필요한 항-CCP 항체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동안 항-CCP 검사는 비급여 항목으로 4만 6천 원을 부담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7천 원 내외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 기업의 소중한 자산이자 국가의 경쟁력인 산업기술을 위해 연구개발을 기획하고 평가, 관리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자립을 위한 새로운 혁신기술 개발 연구에도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는데요. 우리의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제조 강국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양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IT 강국이자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데요. 그 뒤에는 새로운 기술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려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의 연구 개발 현주소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연구 개발을 지원해 나갈 것인지 정양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어요. 예. 출범 10년 만에 사실 처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의미가 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0년 동안이 되었는데 어떻게 A를 안 주는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네. 직원들하고 고쳐야 될 부분들 찾아서 고쳤는데 아마 그 노력을 좀 잘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차근차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먼저 어떤 곳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름이 좀 깁니다만 네. 줄여서 산기평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KEIT, 네. KT라고도 말을 합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기관인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산업 R&D를 총괄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2014년도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지금 현재 대구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1년에 한 2조 원 정도의 R&D 자금을 집행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산업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이잖아요, 한마디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미래 산업기술 분야 중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핵심적인 분야를 본다고 하면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새 최근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한국판 뉴딜. 네.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 전체가 전체적으로 비대면이라든지 디지털, 친환경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걸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R&D를 하는 부분이 큰 축이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소위 빅3라고 해서 우리 미래에 이 분야를 선점하지 않고서는 우리 미래 먹거리가 없어지고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네. 미래 자동차,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이런 분야인데 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자금을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 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작년에 수출 규제를 한 부분도 있지만 예. 코로나 때문에 물건이라든지 사람 이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런 쪽을 대응하기 위해서 소재 부품 장비를 개발을 한다든지 네. 제조업과 서비스를 연결한다든지 앞으로 새로 해야 될 그러한 이제 GVC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R&D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은 기업의 이제 소중한 자산이자 국가의 경쟁력이기도 한데요. 현재 우리나라 산업기술 R&D, 즉 연구개발 그 환경은 어떻다고 봐야 되나요? 지난해 그 8월 달에 일본의 수출 규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이라든지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제약이 되면서 보호무역주의 쪽으로 좀 많이 좀 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네. 또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잡아야 되지만 중국같이 또 우리를 또 추격하는 쪽에서 추격을 심화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독자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확보해야 될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고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저희 R&D도 지금까지 하던 것과는 또 많이 바꿔야 됩니다. 예.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선진국 기술을 좀 따라가기 위한 이제 추격자, 패스트 팔로워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전략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앞서서 나가면서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R&D도 좀 더 도전적이 돼야 되고 창의적인 그런 R&D가 되어야 되고 또 실패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R&D 그리고 하나씩 우리의 기술을 좀 쌓아서 거기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좀 가야 되고 연구 개발자에게는 자율성을 좀 많이 부여해줘서 그런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 R&D 쪽에서 좀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30년이 넘는 공직 생활을 하셨는데 예. 주로 이제 산업자원부에서 일을 하셨고 또 가장 최근에 이제 조달청장까지 그렇습니다. 하셨잖아요. 그간에 많은 경험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지금 3기평 원장으로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시겠네요. 예. 그 정부에 있을 때는 이제 정책 수립하는 쪽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봤었는데 조달청이라든지 현재 3기평 같은 경우에서는 이걸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서로 다른 쪽의 입장에서 이제 일을 다 해보게 되니까 이런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왜 이런 정책을 정부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거를 직접 하고 있는 이제 상기평이라든지 조달청 같이 집행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지 이걸 풀어주려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하는 부분들을 양쪽을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좀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이게 현장에서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쪽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 경험이 좀 강점이 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취임 이후에 사업화 이어달리기라는 것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예. 조달청장 재직 때도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사업화 이어달리기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2조 원의 돈을 가지고 기술 개발을 완료하는 것이 1차적인 미션이지만 사실 그걸 하려고 국민들이 저희한테 돈을 2조 원 주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기업이 사업화까지 가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기술개발 후단에 있는 기술개발 다 하더라도 공장을 짓고 하려면 돈도 빌려야 되고 또 물건이 나오면 이걸 납품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정부의 다른 여러 기관들하고 이어서 이 연구개발한 돈 자체가 성과까지 날 수 있도록 뒷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여러 기관들끼리 협업을 해서 좀 하자는 것이 사업화 이어달리기고요. 그래서 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그리고 뭐 자산공사, 그리고 조달청 이런 쪽하고 해서 기술 개발된 제품들이 팔리고 생산하고 필요한 돈을 조달하는 쪽에 애로를 같이 좀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장 할 때도 저희가 이제 벤처나라는 걸 만들었었는데 벤처기업들이 새로운 제품, 우수한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걸 팔아야 되는데 자기들로서는 네임밸류가 없거든요. 그걸 정부가 예를 들어서 퍼스트 바이어가 돼서 먼저 한번 사주면 기업들은 그걸 가지고 이거 정부에 납품한 제품이다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민간에 팔 수도 있고 또 더 나가서 수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연결고리를 못 만들어주고 있어서 벤처나라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각 기관에서 추천하는 우수 제품들, 혁신 제품들을 팔 수 있는 판로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년 정도가 됐는데 올해 보니까 한 1천억 이상 매출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규모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규모보다는 그 하나의 그 정부가 사줬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기업으로서는 기업 활동하는 디딤돌이 되거든요. 그런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그 조달청은 끝나고 나왔지만 이게 이어가는 것들 보고 참 흐뭇합니다. 근데 SNS라는 것이 굉장히 바쁜 시간을 또 쪼개야 되는 뭐 이런 문제도 있고 한데 이렇게 직접 SNS 소통을 하시는 뭐 장점을 좀 꼽아주신다면요. 조달청이나 상기평이나 이런 기관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잘 알려지지 않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기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홍보 채널이 있지만 또 기관에서 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잘 안 하는 또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장이 직접 내가 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네. 국민들하고 그리고 또 내부 직원들한테 좀 알려주는 그런 부분들 자체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요 사이는 또 뭐 많은 부분 또 협업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소통 자체는 또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계속 하게 되었고요. 특히 이제 공공기관에 있다가 보니까 이제 먼저 나서서 이런 거 하자고 이렇게 말을 좀 안 하는 그런 분위기가 엄청나게 네. 강하기 때문에 네. 얼마 전부터는 또 대나무 숲이라고 해서 임금님이랑 당나귀라고 대나무 숲에 가서 좀 한번 네. 소리 지를 수 있는 그런 네. 장도 만들어서 아 우리 이렇게 좀 바꿔나가자 이건 좀 이렇게 하자는 그런 것들 을 하고 있는데 그 익명으로 하는 건가요? 예.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거 그렇게 하면 아무도 말 안 할 거다 이렇게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에 예. 산기평에서도 그 소부장 이른바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예. 산업 자립을 위해서 예. 굉장히 노력해 오고 계신데요. 현재 이제 소부장 국산화 현황은 어떻고 또 향후 정책 지원 방향은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작년에 일본이 이제 수출 규제 품목 3개 품목 우리의 주력 산업에 들어가는 그런 품목들인데 이 부분들을 규제를 했기 때문에 일단 추경에서 급하게 네. 예산 한 900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네. 한 20여 개 핵심 이제 소부장 품목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고요. 조금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부분들은 금년도 본 예산을 통해서 한 이제 7천억 정도를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자립화를 해야 될 장기적으로 자립화를 해야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 분야를 조금 좀 넓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문제를 좀 떠나서 아까 그 말씀드린 코로나19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람이라든지 물건들이 옛날같이 그렇게 많이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그 구할 수 있는 소싱이 한 군데밖에 없으면 거기에 못 가게 되면 완전히 모든 것이 그렇죠. 셧다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전체적인 밸류 체인 자체를 글로벌하게 좀 바꿔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0개 품목 중심으로 했었는데 그걸 좀 넓혀서 좀 앞으로 더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꼭 필요한 부분들 한 383개 정도 품목 기술을 좀 지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한 5년 정도 좀 끌고 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소재 부품 산업 생태계를 좀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이제 부품 제조 강국인데 부품 제조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소부장 쪽에 있어서 기초 체력을 키우는 게 엄청나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할 수 있었듯이 모든 나라에서 필요할 때 어느 때나 우리가 원할 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체를 이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자체로 좀 키워나가야 되는 그런 네. 부분이라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이 작년에 문제됐던 부분뿐만이 아니고 네.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전자, 전기, 기계, 금속 이런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먹거리가 되어야 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기초 체력을 좀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뉴딜, 한국판 뉴딜 같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어떤 단기적인 그러한 시각이 아니고 전체적인 세상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우리의 이제 경쟁력이라든지 또 산업 구조를 바꿔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 좀 노력을 해서 이 기회에 확실하게 좀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산업기술이라는 게 이제 장기적으로 돈도 많이 들고 투자도 오랫동안 해야 되는 그런 분야잖아요. 근데 기업들이 혼자 했을 때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클 것 같아요. 돈을 많이 투입했는데 나중에 좀 실패하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기평 차원에서 좀 어떤 지원책이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R&D 자금을 기업에 주는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혼자서 하라고 했을 때는 안 하기 해야 되지만 못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는 우리가 정말 꼭 필요한 부분들은 좀 도전적으로 혁신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고요. 네. 그래서 정부 R&D 중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라는 것도 있고 이제 챌린지 트랙이라고 해서 좀 도전적인 과제들을 많이 좀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에 연금술사가 이제 알키미스트라고 좀 번역이 됩니다만 철을 가지고 금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잘 안 되는 네. 어려운 과제지만 그 과정에서 근대 화학의 그 기본이 되는 여러 가지 황산이든지 질산이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발견이 됐거든요. 저는 저희 R&D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도전을 하다가 거기서 나온 부분들이 꼭 그 단초에 예상한 부분이 아닌 다른 쪽에 접목이 돼서 또 성과를 내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좀 가야 되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실패하는 것들을 좀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마련되어야 되고 또 실패해서 얻은 경험을 살려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정부 R&D도 그런 쪽 방향으로 크게 바꿔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취임 이후에 이제 1년 6개월여가 지나면서 임기 반환점을 도르셨는데요. 남은 임기 동안 산기평 수장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환경 변화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세워놨던 부분들을 많이 좀 고쳐야 됩니다. 그런 네. 부분들 관련해서 뭐 비대면 평가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또 사업화 이어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걸 또 세팅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립을 좀 해서 이게 저절로 굴러갈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고 싶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R&D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창의적 도전적으로 확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정부 예산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할 수가 없고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제가 끝나기 전까지 큰 그림, 큰 방향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구하고 이런 쪽에 R&D를 좀 넓혀가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산업부 R&D 같은 경우는 또 너무 또 기업 중심으로 갔었는데 이 R&D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국민들한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R&D가 있습니다. 또 재난 안전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또 장애우라든지 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한 R&D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R&D가 국민들한테 조금 더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R&D라는 것들을 좀 더 알리고 싶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혁신적인 기술은 수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해 현실화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글로벌 제조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기술혁신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토요포커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